안녕하세요. 자바 99기 1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은혜입니다. 먼저 저희가 트위오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짓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젝트는 트위오라는 이름이고요. 줄임말은 The World is Ours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다는 뜻으로 줄임말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 뜻은 저희는 해외여행을 주제로 한 웹 앱 서비스로서 대형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여행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 교환하고 전 세계에서 친구들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주제 선정, 분석 설계, 구현 영상, 기술, 후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 뷰티 꼬리니들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먼저 좋아하는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여행을 좋아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설레는 단어인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돈, 시간, 장소 등 여행에서 중요한 게 많지만 저희 뷰티 코리니들은 바로 사람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브라질을 여행하고 싶었는데 제 친구들이 작년에 너무 바쁘다가 돼가지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갈 사람을 찾아주는 사이트라던가 어플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사이트라던가 어플을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럽을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낮에는 혼자 다녀도 괜찮았는데 저녁에는 좀 혼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서 식당을 가곤 할 때는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동행인을 구했었는데 댓글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언제 구할지도 모르고 연락이 와서 제가 바로바로 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나홀로 여행객들이 여행을 준비하면서 혹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은 최근 들어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홀로 여행족들이 늘어나면서 필요에 따라 혼자 여행 시 사진을 찍거나 액티비티를 즐긴다거나 혼자라서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동행을 구하여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가 여러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미 많은 여행객들을 위한 커뮤니티에서는 동행을 구하는 카테고리 영역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쪽지와 댓글을 달면 작성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동행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커뮤니티를 이용해보며 동행을 구하는 게시글이 정말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특성화된 플랫폼이 구축되었지 않아 동행을 구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인 만큼 그만큼 안전과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안전한 동행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서비스를 위해 저희는 쉽게 동행을 구하고 회원 인증으로 검증된 회원을 확인할 수 있고 나만의 플래너를 공유하고 색다른 액티비티를 즐기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메신저인 트위챗, 맞춤 플래너인 트위북, 최신 정보의 월어바웃 트립, 커뮤니티인 블라블라, 현지 여행을 할 수 있는 데일리 투어를 아우르는 트위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석 설계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분석 설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제 선정을 하고 난 후 프로젝트 분석 설계 과정을 진행하였고 각 과정마다 업무 분석 단계, 화면 분석 단계, 데이터 분석 단계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 현원 요구사항 정의서입니다. 저희는 여행 플랫폼 사이트라는 주제에 맞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CRUD를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정형화, 명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케이스 모델링은 요구사항 정의 단계에서 정의된 정의를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표현한 것이며 시스템 영역 내의 유즈케이스와 액터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이해하고 사용자, 개발자, 설계자 누구나 한눈에 보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입니다.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각 유즈케이스마다 식별자, 유즈케이스명, 그리고 선순위와 후순위를 작성하여 우선순위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 정의서입니다. 액터와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절차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식화된 유즈케이스는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를 기반으로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액터에서 시작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 흐름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순차적인 흐름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정의서와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를 토대로 요구사항 추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유즈케이스와 식별자를 매핑하는 문서이며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빠진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음은 로지컬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도식화한 것으로 클래스를 구축하고 객체들 간의 속성, 행위 및 관계를 정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은 각 컨트롤러마다 필요한 모델과 UI 관계를 도식화한 VOPC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UI, 중간에는 컨트롤러, 우측에는 데이터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지컬 화면 정의서입니다.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화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데이터 구성 항목과 이벤트 발생 시 입력 파라미터로부터 내비게이션 등의 처리를 로직을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즈케이스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논리적 흐름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정리한 ERD 로지컬 모델입니다. 컬럼을 추출하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단계를 설명을 마치고 설계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 추상화 수준이 높고 랭귀지에 비존속적이었다면 설계 단계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요구사항이 구현 가능하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언어로 전환하여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설계 단계를 시작하기 앞서서 각각의 파일명, 메소드명, 파라미터 등으로 네임을 표준화하고 패키지와 구성 항목 등을 정하는 설계 표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VOPC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작성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VOPC를 바탕으로 설계 표준에 작성한 네이밍 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VOPC 피지컬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화면 정의서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화면 정의서는 실제 사용자에게 보여줄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이벤트 발생 처리되는 과정을 프리젠테이션 레이어와 출력관계 등으로 매우 구체화시킨 화면 정의서입니다. 설계 단계의 화면 정의서는 저희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적 ERD 부분입니다. 물리적 ERD를 기초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성 및 성능을 고려하여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사용되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각 엔티티 간의 상호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목록입니다. 저희가 실제 구현 시 사용되는 DB 테이블은 문서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 정의사입니다. 논리적 ERD와 이 테이블 목록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스템별로 각각의 테이블마다 컬럼 ID, 컬럼명, 데이터 타입, 길이 등을 지정하여 실제 데이터로 들어가는 항목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현 시험 발표가 있겠습니다. 구현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리오 웹사이트입니다. 메인 페이지 아래에는 현재 전 세계 어디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저희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는 저희의 5가지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 사이트에는 3가지 유저가 있는데요. 게스트, 일반 유저, 그리고 호스트가 있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메일로 본인 이름을 인증합니다.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일반 회원이 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호스트 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기입하면 호스트가 되어서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필 사진 등록은 얼굴 인식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 비전 API를 사용해 얼굴이 아닌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호스트 회원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호스트가 어떻게 상품을 등록하고 일반 회원은 그 상품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호텔, 비행기, 날씨, 환율 등을 최신 정보로 제공하는 올어바웃 트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에 트립 어드바이저 등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정보를 받아올 생각이었지만 구현이 시작되고 알아보니 필요한 API가 유료이거나 제공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크롤링 기술, 쉽게 말해 프로그래밍을 통해 웹사이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되게 하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호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익스피디아 웹사이트의 검색값을 바탕으로 한 결과값을 가져오는 화면입니다. 네, 날씨 부분입니다. 최근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오픈웨더에서 제공하는 무료 API를 사용해 검색과 거의 동시에 값을 가져왔지만 과거 10년치의 평균 날씨를 가져오기 위해선 크롤링을 사용해야 했고 가져온 데이터는 차트.js를 활용해 그래프화하였습니다. 올어바웃 트립은 또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 검색한 나라의 위험도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트윗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인 트윗북 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작성한 트윗북을 확인하고 새 트윗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2박 3일 일정의 경우 3개의 데일리 플랜이 9박 10일이면 10개의 데일리 플랜이 생성될 것입니다. 네, 메인 플랜이 잘 작성되었습니다. 왼쪽 사이드바에서 자신이 설정한 일정에 맞는 데이를 확인하고
자신이 갈 곳을 등록합니다. 날짜와 지역을 바탕으로 친구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윗북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정보, 호텔 주소, 맛집 리스트 등을 작성해 놓을 수 있겠죠. 환전할 금액도 미리 계산하여 자신의 트윗북에 등록해 놓습니다. 이제 사진을 추가하고 길찾기 버튼을 클릭해 정보를 추가합니다. 첫날이니 공항에서 시내 가는 법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파리 시내로 가는 법을 검색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지도 정보도 마찬가지로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미리 저장해두면 놀러가서 계속 길을 찾아본다거나 맛집의 위치가 어딘지 지도를 일일이 검색해볼 필요가 없겠죠. 이틀째의 날 플랜을 작성하고 있는데 마땅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색다른 체험이 하고 싶어 데일리 투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호스트가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일반 회원이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스트의 화면입니다. 파리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이 워킹 투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유저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하는 나라를 검색하고 정보들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이제 아까 등록된 워킹 투어를 결제해 볼까요? 결제 방식은 카카오페이 그리고 페이팔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팔을 통해 결제해 보겠습니다. 상품 구매를 마치고 마이 페이지 내 구매 정보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아래를 보니 상품 체험일이 지난 게 보이네요. 해당 상품과 호스트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 평점은 상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유저들은 이 평가 결과를 참고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다시 트윗북으로 돌아옵니다. 아까 여행 이튿날 무엇을 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아까 구매한 워킹투어 상품 구입 내역이 날짜와 지역이 일치하는 트윗북에 자동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제 트윗북의 공유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 버튼을 클릭해 내 친구들과 플랜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바를 통해 공유한 친구들이 누군지 확인을 합니다. 친구 아이디로 로그인해 공유된 플랜 보기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된 플랜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플래너를 여럿이서 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죠. 친구가 없다면 트윗북 상단의 친구 추천 버튼을 클릭해 같은 일정으로 트윗북을 작성하고 있는 회원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발표는 강단 발표자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윗챗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트윗챗은 국가별, 도시별, 제목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팅방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검색하여 리스트를 봅니다. 원하는 날짜가 없네요. 채팅방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양식을 기입 후 방을 생성합니다.
방이 생성된 것을 확인 후 나의 방문록을 통해 채팅방에 입장합니다. 지금 채팅방에 입장한 후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공개 여부, 일정 픽스, 신고하기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들어온 유저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보이는 것은 반응형 웹입니다. 반응형 웹이란 웹사이트에 맞게 UI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화면 우측에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채팅방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채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지도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전송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방 회원들과 약속을 정한 후 일정을 픽스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적고 장소를 적고 일정을 픽스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채팅방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푸시 알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푸시 알람 서비스는 파이어베이스를 기반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트위버 플래너에 국가 날짜가 일치하는 곳에 픽스된 일정이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제 일정 당일이 되었네요. 일정 당일이 되면 스케줄러 모드를 이용한 푸시 알림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지난 후 트위치를 통해 만난 회원들의 프로필 일치 여부와 참석 여부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가는 채팅방에 참여한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회원의 신뢰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트위챗에 들어가서 방목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에 입장한 후 지난 대화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픽스된 일정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북에 들어가 플레이리스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플랜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하여 플랜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텍스트와 이미지 등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시판 형식의 블라블라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블라블라에서는 여행과 관련한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여행 후기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현 시험을 모두 마치고 기술 설명을 다음 발표자가 나와 이어가겠습니다. 기술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어플과 웹에서 두 서버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며 클라이언트
채팅방 목록과 일정 목록을 제외한 데이터들은 클라이언트에서 탐캣 서버로, 탐캣 서버에서 오라클 DB를 통해 데이터들을 추출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채팅방 목록과 일정 목록은 탐캣 서버로 간 후 몽고DB를 통하여 값을 추출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실시간 채팅 같은 경우는 채팅을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드 서버에 보내고 그 값을 몽고DB에서 저장하고 그 후에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채팅 서버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많은 인원들 모두가 그룹 채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채팅을 보내게 되면 몽고DB의 값을 저장하고 노드.js 서버에서 소켓 IO 모듈을 이용하여 채팅방마다 룸 아이디를 부여하고 소켓에 연결되어 있는 채팅방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저희가 채팅 서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노드와 몽고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드.js는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논 블로킹 IO 모델, 두 번째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사용해서 가볍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논 블로킹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O 처리를 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은 IO 작업을 시작하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이는 수많은 IO 작업이 있을 경우 IO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반면 논 블로킹 IO는 입출력 처리는 시작만 해둔 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처리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입출력 처리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와 같은 멀티 스레드 기반 일반적인 웹서버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스레드를 발생시킵니다. 이 말은 동시 접속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스레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메모리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서버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일정 수 이상의 서버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스레드는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아파치와 같은 멀티스레드 웹서버는 제한된 스레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벤트 루프와 함께 단일 스레드 모델을 사용하는 노드.js는 아파치 같은 웹서버보다 훨씬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비동기 방식으로 인해 요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 메커니즘은 서버가 멈추지 않고 반응하도록 해주어 서버의 확장성을 크게 키워줍니다. 노드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출력이 잦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JSON API 기반 어플리케이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야에 노드 서버가 사용된다면 더욱더 뛰어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몽고DB를 이용한 채팅 시스템에 아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몽고D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고DB는 오픈소스 문서 지향적 크로스 플랫폼 데이터베이스이며 뛰어난 확장성과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NoSQL, 두 번째로 유연한 스키마,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보호 성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oSQL, 요즘처럼 실시간성이 중요시되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더 빠르고 확장성이 뛰어난 딜들이 필요해져서 NoSQL이라는 기존의 RDBM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유연한 스키마, 몽고DB는 관계형 DB가 아니므로 RDBMS처럼 고정된 스키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 과정이 매우 단순해지고 빠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고성능입니다. 기존 몽고DB는 쓰기와 읽기에서 기존의 RDBMS보다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몇백 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용한 FCM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CM이란 Firebase Cloud Messaging 서비스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푸시 알림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 어플에서 노드 서버에 접속을 하는 순간 파이어베이스를 통하여 토큰 값을 생성하고 그 값을 저희 몽고DB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채팅방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면 노드에서 몽고DB로 토큰 값을 확인하고 이 토큰 값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푸시 알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노드.js에서 스케줄러 모듈을 사용하여 자신이 정한 일정한 시간에 노드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일정 검사를 확인하고 토큰 값을 확인하여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푸시 알람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딴에는 기본적으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에이작스, 앵귤러.js 등이 쓰였고 웹크롤러로 셀enium을 썼으며 서버 딴에는 톰캣 서버, 노드 서버 등이 쓰였고 DB는 오라클 DB와 몽고DB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툴로는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웹스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API들입니다.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 정도의 API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 및 후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메신저 시스템인 트웨이브 모듈을 개발한 신재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상품 관련 모듈 데일리 투어 모듈을 개발한 강다은, 그리고 여행 플래너 트웨이브 모듈을 개발한 김다영, 마이 페이지와 커뮤니티인 블라블라 모듈을 개발한 이승석, 정보 제공 올 어바웃 트립 모듈과 회원 관리를 개발한 장은혜. 저 먼저 후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바 99기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저희 조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 전공자, 비전공자를 신경 쓰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한 가족처럼 느끼고 편안하고 너무 재밌는 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님 너무 존경하고 강사님 덕분에 개발자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99기 우여곡절 많았는데 이렇게 과정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팀원들 고생 많았고 99기 교육생 모두 고생 많았고, 무엇보다도 강사님 6개월 과정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99기 학생분들 전부 다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원 항상 웃으면서,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강사님 항상 최고의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인간적으로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바 기반 웹 개발자로서 특허점을 뛰게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유리 멘탈인데 흔들리고 깨질 때마다 옆에서 같이 끌어준 저희 팀원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9기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원 8월 31일 날 왔을 때만 해도 오늘 2월 28일이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지금 마이크를 쥐고 있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같이 많이 도와준 99기 동기들 너무 고맙고 프로젝트 하면서 정말 많이 속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지만 이끌어준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강사님 말대로 하루하루 눈앞에 닥친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이 자라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열심히 강의 이끌어주신 강사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